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17%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수급과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급락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책 연설 이후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을 비췄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테슬라 공장 재가동 뉴스 등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약하지만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오늘은 해운주와 유통주들이 좋았습니다. 페노션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오늘만 7%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의 실적 개선이 돋보인 롯데쇼핑이 4% 넘게 올랐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백화점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삼성전자를, 기관은 기아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또 웃고 울게 만들었을지 그 뒷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박우경 유한타증권 영업부 차장,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부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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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 이야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장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이 좀 보일까요?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코스피가 사실은 어제 저는 약간 바닥을 좀 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코스피 이제 그 바닥은 2,500선에서 2,530선 정도 나왔는데 어제 좀 2,530선을 좀 찍었죠. 이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발표될 이제 뭐 물가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시장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출렁거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바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인 메이보다 약간 스테인 메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제가 볼 때는 좀 버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바닥은 좀 나왔다. 근데 다음 주까지는 약간 이런 바닥이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어떤 좀 희망을 좀 살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좀 6월, 7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은 그래도 보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결국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변수들도 많은데요.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박진희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거의 정말로 저녁에 정말 시장의 분수령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오늘 밤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 이 부분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예상치가 한 8.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8.5였기 때문에 정말 인플레 피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확신을 주려면은 8.1 이하로 좀 나와준다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고 좀 최근에 급락한 상태 속에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연준이 계속적으로 좀 물가 전쟁을 하느라고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가 올리는 게 물가 상승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잘 먹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부분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라면은 시장은 이제 지난달을 좀 피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바이든도 이제 중국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 철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이어진다라면은 미국의 좀 물가 지수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급락에 따른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봉쇄 상태이지만 지표 자체는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옵션 만기라는 뭐 중요한 이벤트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은 2,50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다라는 느낌으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을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FOMC와 또 바이든의 그런 발언을 얼마나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이죠.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또 부담을 주는 자리인데 윤유민 팀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좀 미리 좀 많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저는 뭐 끝까지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4월, 5월 달에 좀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옵션 만기일의 어떤 포지션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매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옵션 만기를 잘 넘긴다고 한다면 6월, 7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닥에서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에서 봤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키는 기관보다는 좀 외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도 외인의 어떤 흐름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박우경 차장님은 현재 어떤 이슈를 가장 주목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그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장을 보면은 아직도 전일 뭐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도 좀 마찬가지인 게 비싼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뭐 전형적으로 반도체랑 자동차 업체들이 좀 강세이고 그동안에 뭐 낙폭이 아주 심했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은 지수를 좀 이끄는 모습들이 좀 몇몇이 좀 나온 걸로 좀 봐서는 현재 장세는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한 게 아니겠냐라고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들은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었던 몇 가지 좀 요소들이 풀려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에 대한 반대급부로에 대한 상승 업종들이 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가장 크게 뭐 억눌려 있었던 뭐 요소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부족,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류비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어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재료비에 대한 상승들이 어디까지 끝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들 세 가지 요소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꺾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용인할 수 있는 가격 정책까지 일어나는 업종들로 좀 시장은 좀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반응을 또 보고 우리 시장도 내일 또 어떻게 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2차 전지주의 대표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1위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그리고 후발주자의 공세가 굉장히 거센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후발주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별화된 경쟁력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차장님. 아, 전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1, 2등을 좀 다투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이제 독보적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급망이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유럽에는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의 GM까지 뭐 각가지에 대한 그 완성차에 대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들도 단점도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그런 그 선점 효과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공장, 폴란드 공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최근에 이제 공장들을 증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계 각지의 이제 배터리들에 대한 그 공장화가 이제 현지화로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상해에 대한 문제점들은 크게 좀 우려가 아닐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측면에서의 주가가 왜 이렇게 치고 가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긴축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싼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빠르게 좀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가들이 좀 낮았을 때 좀 매수하려는 영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성급한 저희가 좀 빠른 그런 수익률을 좀 원하는 그 포지션을 좀 받기보다는 좀 롱 포지션을 좀 보고 방향성에는 좀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공급망, 두 번째로 선제적인 증설을 LG 엔솔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을 얘기할 때 이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업체나 LFP 배터리의 부각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면 좋을지 박진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뭐 사실 워낙 면적도 넓고 전기차 쪽에서는 워낙 치고 나가지고 사실 뭐 중국만 제외한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FP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형이라고 다들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그래서 좀 약간 구간 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계를 쓰면서 이제 롱레인지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저가형 모델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워낙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단가를 낮추면서 좀 달릴 수 있는 구간은 좀 짧아지더라도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부터 열리는 이제 지금 독일에서 이제 ESS 전시회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참가해서 LFP 배터리 시제품을 좀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하이니켈계고요. 대형 뭐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물론 이제 LFP 배터리를 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력은 하이니켈계가 맞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중국 봉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좀 가격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발트 프리 제품들도 좀 나오면서 일단 LFP 배터리에 좀 대응하고자 하는 다른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저가형의 뭐 LFP 배터리도 뭐 일정 부분 그 2차 전지, 뭐 전기차 섹터 안에서 주요 라인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업체들이 또 그것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공격적으로 또 다시 계속 좀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니켈계 쪽들은 계속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많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고사양화된 부분들 또 어차피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런 저사양보다는 고사양화 부분으로 계속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배터리 가격적인 부분들만 좀 잘 제어가 된다라면은 LFP 배터리에도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시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 좀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좀 신제품 내놓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사양이라고 하는 비싸지만 멀리 가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하이 봉쇄를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뭐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했지만 이 봉쇄로 인해서 원통형 전지 출하량에 대해서 목소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원통형 출하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익 성장세는 어떤지 좀 전망을 하신다면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장이 이제 상하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공장이라든가 이제 유럽 공장 앞으로에 있을 뭐 그런 그 동남아 그다음에 한국 공장까지에 대한 그런 그 생산력을 좀 봤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상하이 봉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감소, 2분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있을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생산 능력과 향후에 그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성장력을 봤을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익 성장의 우려는 좀 기회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게 뭐 상하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주가가
조금은 좀 빠질 수 있는 좀 여력들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포인트는 상하이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금들이 비싼 종목보다는 조금은 가격이 조금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싼 종목들로 좀 수급적으로 좀 몰리는 측면에서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국면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하나 상하의 문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좀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략 여쭤볼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팀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GM과 합작법인인 얼티엄스에서 1공장이 하반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고요. 2공장, 3공장은 착공과 건설 중이고 4공장 증설 계획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캐파 증설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공장을 좀 짓고 있죠. 그리고 완성차와의 어떤 합작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1공장이 좀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영수 지금 부회장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 5월 지금 15일 정도쯤에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좀 점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글로벌 생산 능력을 400개가 와트까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미국에서 절반 이상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GM을 좀 시작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지금 공장도 만들 것이고, 물론 이제 GM과의 어떤 합작사도 있겠습니다만, 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현대차, 또 최근에 나온 거 혼다까지 좀 얘기가 좀 살짝 좀 나왔던 부분을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완성차와의 어떤 제휴를 계속 맺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LF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악재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하이니켈 쪽으로 좀 하이엔드급 시장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안정된 수요와 지금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출의 안정세를 좀 도모하는 데 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뭐 실적으로도 성장이 확인이 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도 밝기는 하지만 이 시총 상위주들의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환율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게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문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지 전략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박우경 차장님부터 전략 한번 주실까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90배 정도 하고, 뭐 내년에는 한 60배, 50배 정도로 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과 회사 가치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저희가 동시에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물량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다들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밝게 생각하는 것은 뭐 향후 5년 안에 반도체를 넘어선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그 수출 규모들이 가장 빠르게 좀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증권가에서는 현재 목표 주가를 대부분 한 60만 원 언저리에서의 그런 목표 주가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은 저희가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적인 측면, 밸류에이션에서의 부담 두 가지 다 공존을 하는데, 일단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희 부장님께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저도 고무 때만 잠깐 하고 안 했는데, 네, 지금 사실 뭐 엄청나게 싸다고 하는 SDI도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보호해수 물량 이제 4월 27일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전략을 드리면 어떨까 싶긴 했는데, LG 화학이 오히려 요새 좀 더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뭐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데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LG 화학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유미코와 양극재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인수 가능성도 또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생산 캐파를 좀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좀 부담스럽다. 뭐 시총도 그렇고 기타 등등해서 수급도 그렇고 부담스럽다라면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대신 좀 LG 화학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LG 화학이 한번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제는 또 유미코아라는 전 세계 양극재 1위 업체에 대한 인수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형주가 좀 상당히 안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2차전 쪽에서는 그래도 셀 3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양극재 음재 같은 소재 쪽이 좀 더 좀 수급이 잘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양극재 쪽에 있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른 어떤 상승 탄력을 좀 원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재 쪽을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LG 화학과의 어떤 소송 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시가총액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셀 3사가 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이제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를 좀 보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 쪽을 좀 보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업체보단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 양극재 업체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톡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이슈콕 종목톡, 다음은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입니다. 박우경 차장님 종목인데 현대오토에버, 화신에 이어서 현대차로 이 자동차 시리즈를 완성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타는 것에 좀 진심이신가 봐요. 저는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가 갈 것 같아요. 이번 반등이 오면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업종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시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방송 시간 초에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을 하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반도체 자동차 부족했을 때 뭐 동남아시아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있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자동차 반도체가 가장 부족을 하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반도체가 사실 이제 전기전자 그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단가가 마진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세지도 않다 보니까 만드는 쪽에서는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우선은 많이 늘렸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전기전자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자동차 반도체를 마진이 적으니까 좀 덜 만들었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들이 부족이 됐었는데, 이제는 엔데믹이고 이제 그 가전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하니까 지금 LG전자가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의 수요가 줄어든다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전기전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그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데, 올해 TSMC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해서 한 10%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동차 공급에 대한 그 부족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자동차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1분기의 실적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기아랑 현대차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 부족한 상황에서 믹스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고가의 제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 현상만 조금만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좀 큰 폭으로에 대한 그런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거에 가장 저희가 이제 지표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에 대한 그 이익 전망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IT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을 기여를 했었는데,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지금 뭐 환율은 쉽게 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2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집중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물류비도 어느 정도의 오늘 뭐 페노션이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운임에 대한 것들의 기대치가 있지만 저는 저희 꼭지가 좀 찍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등치가 큰 애들이 물류비에 가장 영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이런 애들은 물류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트 비용에 대한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어서 Q하고 그다음에 P하고 그다음에 C가 상당한 그런 그 조화를 좀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동차 업종이.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조금 안 좋았고 또 물류비로도 좀 안 좋았고 하지만 지금 또 환율이 이렇게 고가인 상황에서 그런 또 매출적인 또 환율의 그 이익을 좀 보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SUV와 제네시스로 좀 고마진을 잘 지켰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SUV의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추이와 이익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신다면요. 지금 SUV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SUV는 뭐 전 세계적으로에 대한 현상이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현대 기아차가 높은데 미국 사람들은 SUV 좋아하죠. 그렇죠. 롱거리 그다음에 자주 놀러 가니까. 롱거리. 예. 그래서 이제 SUV에 대한 그 포지션들을 그 기아와 현대차가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왜 너는 기아가 아니고 현대냐라고 한다면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독립적으로 딜러망도 있는 현대차에서는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를 좀 강화를 하고 전기차 전용 라인도 기아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라인을 이제 미국에다 짓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포커싱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화신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반도체를 빼고는 제 눈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장 좀 선전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개화를 저희가 가장 좀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은 이미 성장기, 유럽도 뭐 당연하게 뭐 성장 달리고 있고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도체든 어떤 기업이든 다 현지화를 해라. 부품을 다 미국에서 만든 거를 좀 써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그런 이익 전망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거랑 좀 발맞춘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 이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로 시작을 했는데 기아도 한번 갔다 오셨고 화신까지 반도체 이제 부품 업체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그 미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전기차 하면 뭐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내뿐 아니라 뭐 유럽, 미국, 인도 시장까지 현대차의 전기차가 기분 좋은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요?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저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지난주에 이제 하청동 대표님이 그래프로 해가지고 쫙 맞아요. 보여줬던 것 같아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성장성인데 제가 수치로는 뭐 지금 외우게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성장성을 좀 논하기보다는 제가 어제 이제 자동차 업계에 다니는 이제 친구를 좀 만났어요 밤에. 이제 밤에 이제 집 근처에 살아가지고 호수공원 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연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뭐 2020년산 새롭게 뭐 그랜저 오픈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뭐 새로운 뭐 올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하는 이유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품단들을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놨던 거에서 연식이 이제 지나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 자동차에서 잘 팔리게 되면 양산에 대한 체제들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대한 부품의 원가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비용들이 좀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현대차랑 이제 기아의 그런 신차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 효과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좀 펼쳐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제 기아가 다른 이제 대형주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튼튼한 모습들이 이런 요인까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세계화의 당연한 분위기고 그리고 이렇게 신차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전기차를 이제 조금 뒤로 하고 저희가 조금 더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수소 상용차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데 넥소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수소 상용차 또 다른 성장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에서 수소는 이제 트럭이라든가 네. 일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화물 이런 뭐 버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는 개인들 타는 것보다는 업무용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큰 차를 갑자기 저 용어가 생각이 안 물리용. 나가지고 네. 그런 차들 대형. 상용차들 위주로 해가지고에 대한 그 성장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이 사실은 현대차랑 토요타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니치 마켓은 현대차가 좀 꽉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랑 좀 맞물려서 사실 자율주행 전기차들이 가장 먼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트럭 운전사 분들이 가장 먼저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수소 전기 차들에 대한 그 이점들이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수소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여민 팀장님은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에서 이제 모멘텀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좀 가장 중요했던 지지라인이 18만 원대였는데 사실은 좀 시장이 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라운드 피겨를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좀 대형주 상당히 좀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라인을 좀 잘 지지를 하고 있는데 또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좀 개별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업종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면 자동차가 좀 반도체와 손을 잡고 좀 선두에 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뭐 UAM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현대차가 뭐 모빌리티 차일까 아니면 모빌리티 회사일까 로봇 회사일까 상당히 좀 헷갈리는 좀 그러한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새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력성이 좋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어떤 대형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18만 원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우경 차장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현대차가 시총이 약 39조고요. 그다음에 그 한 8위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좀 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약 그 증권사에서는 한 8조 4천억 정도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하게 이거를 좀 뛰어넘는 실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만 좀 많이 하는데 제2의 이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그 선도를 좀 누가 할 것이냐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GMP 전용 플랫폼을 좀 빠르게 좀 갖췄고 미국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현대차 그룹이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오닉에 대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들이 유럽에서 좀 상당히 좀 빠르고 한국에서도 테슬라를 제치는 그런 그 모습들로 좀 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고 특별하게 손절 가격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선은 하고 이제 있습니다. 성장성은 좋고 테슬라를 제친다라고 하는 네. 거는 이제 좀 바람이죠. 네, 국내에서 이제 그 국내에서. 판매 대수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이 가져오신 PSK 종목인데 PSK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1분기 실적부터 저희가 좀 짚고 갈까요? 실적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크게 또
높은 상황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연간 실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약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은 이제 매출액이 지금 한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6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뛰어넘는 모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한 1,100억 정도,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성장하면서 4,800억 정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약간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연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그 신규 장비로 인한 일시적 비용이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근데 비용 발생 측면보다는 신규 장비 구체화 성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장비가 2분기부터는 그러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필살기가 하나 있죠. 지금 이제 PER 스트립이라는 이 필살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장비가 어떻게 보면 좀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장비 국산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열망들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베벨 엣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국산화가 상당히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램 리서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독점을 하던 그런 장비 시장에서 지금 이제 PSK가 좀 어떻게 보면 국산화를 좀 성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고객사와 어떤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매출로 잡히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베베레츠에 대한 승인 기대감까지 짚어주셨고 PSK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 PR 스트립 장비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화권 매출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화권 매출과 비메모리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마진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고객사로 보게 되면 4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좀 다양한 고객사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좀 고객이 좀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가 살짝 움직였을 때 소재 쪽이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장비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공정 업체 중에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 PSK를 좀 꼽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상반기 신규 장비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더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영업이익은 한 1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45,000원대에서 48,000원대를 지금 거의 횡보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겟 프라이스 지금 증권사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63,000원에서 65,000원까지 좀 제가 체크를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0-30%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P3 평택 공장부터 시작해서 좀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이 이제는 좀 갔으면 좋겠다. 장비도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PSK의 주주분들의 마음의 목소리일 것 같아요. 네. 주가가 45,000원에서 48,000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저희 가져갈까요?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부담 없는 좀 주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워낙 좀 장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일단 저는 좀 음봉에서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부분 보게 되면 좀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지 않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뭐 정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장비주에 대한 어떤 온건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조금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1차적인 목표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음봉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PSK까지 짚어봤고요. 이슈콕 종목도 마지막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박진희 부장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동진세미캠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먼저 1분기 호실적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뭐 일단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제 3랜드 쪽하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개발한 쪽들 보면 이제 극자회선 이런 쪽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이제 3랜드 쪽 고사양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미세 공정 쪽에서 좀 소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 이 부분이 좀 소모가 많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원익 쿼츠 같은 부분들도 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면서 1분기만 해도 한 471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생각해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삼성전자가 뭐 TSMC한테 이제 쫓기고 그다음에 또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이런 쪽을 계속 경쟁하면서 계속 고사양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다라면은 뭐 전체적으로 3랜드 쪽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한 35% 정도 동진세미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하니까는 또 우리가 PR, 이 포토레지스트가 나왔는데 포토레지스트가 웨이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라고 좀 받아들이면 네네. 될까요? 이제 동진세미캠도 3D 낸드 플러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수요 추세는 지금 어떤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이제 고사양화되고 이제 미세 공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좀 험난하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소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계속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계속 이제 더 추가적으로 뭐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일단은 뭐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탈세계화 막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도 이제 주변에다 좀 두려고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업체들이 많이 일본 업체들이 많이 좀 비중을 차지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상당히 좀 선두권에서 치고 나가고 또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들까지 넣고 본다라면은 또 상용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EUV 공정 같은 쪽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국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한 재고량이 한 3개월 정도? 네,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내 업체들이 또 워낙 반도체 쪽에서는 또 세계에서 가장 또 탑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내수 쪽에서도 계속 수요 증대 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미세 공정화되면서 소모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주셨지만 최근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 상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될 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좀 일본이랑 좀 트러블 있을 때 그때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쪽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세계화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공정 개발하고 하면서 뭐 이번에 이제 개발을 마친 상태인데 작년 한 연말쯤에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요 상용화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적으로 상용화되고 뭐 2024년까지 뭐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좀 한 7천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로서의 뭐 일단은 대체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동지세미캠한테 이어진다라면은 수요를 또 국내 업체들도 안정적으로 좀 공급받길 원하죠. 사실은 좀 그 불순 뭐랄까 뭐 0.9999999 막 이런 000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 업체들이 좀
일본산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순도 때문에 고전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1분기 수출이 YOY 34%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글로벌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호실적이 앞으로 성장세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어떤 성장 포인트를 저희가 좀 봐야 할지 그리고 실적 전망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분기에만 지금 471억 정도 영업이익 났으니까 전년에 총으로 봤을 때 한 1,200~300억 정도 아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분기만 해도 거기 한 상당 부분 많이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뭐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노스볼스 쪽에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쪽에 이제 CNT 도전제 이쪽도 이제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계속 고려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상용화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라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최근에 1분기에 나왔던 실적만 보더라도 20~30% 이상은 충분히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 20에서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여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동진 세미캠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9개 아니 9.5개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뭐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이제 소부장도 당연히 좀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점을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판주들 상당히 신고가를 날리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지금 뭐 소재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장비주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좀 상당히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만 실적에 기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반등세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러한 하락장에서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섹터와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가 좀 우리 시장 요즘에 좀 아무래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두 분야잖아요. 전일에 이제 TSMC가 그 파운드리 가격을 5에서 8%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제 반도체 업종에도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은? 반도체 업종 상당히 좋게 보고요. 네. 반도체 예전에 소재 업체가 실적이 나와도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을 안 쳐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릴레이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처음에는 뭐 장비 업체들이 갔다가 후공정 장비 업체, 이제 소재 업체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제자리에 이제 멈춰 있는 오사트 업체들이 있거든요. 테스트 패키징 업체들이 마지막으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키징 테스트 업체를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종목으로는 이제 세 종목 좀 보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랑 네페스랑 하나마이크론 이 세 종목들을 좀 본다면 그나마 안간 쪽에서에 대한 수익률들이 상당히 좀 커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패키징 업체, 그중에서 시그네틱스,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3개 콕 집어주셨습니다. 다시 동진 세미캠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최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도 다시 매수에 나섰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전략 짜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증설 투자 결정하면서 이제 1,100억 들여서 이제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기업들마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 그 사건 이후로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옷이 한 6만 주 정도가 안 나오고 키핑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가 사실 저는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 개인 계좌에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환수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회사로 넘어가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그게 뭐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이랑 놓고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를 최하단으로 놓고 좀 시장 변동성 보일 때마다 모아나가시기 전략한다라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좀 터지기 전에 한 5만 원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장비주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계속 좀 공략해 보시고 또 바이든도 21일 날 오면 아마 반도체 쪽을 엄청 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도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또 장비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공정 뭐 테스팅 업체들 가고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소재 뭐 공정 재료들 다 도로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이제 신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또 바이든의 방안이 삼성전자와 SK를 또 필두로 해가지고 좀 끌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목요일이죠. 저희 내일 목요일 날 이제 시장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예측은 안 되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들어볼 텐데 차장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업종은 반도체랑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하는 게 맞고요. 이제 사서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는 그다음에 그 트레이딩을 내가 조금 테마적으로 좀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 중에서는 원전하고 UAM, 그다음에 뭐 건설까지 여기에서의 매매만 한다고 한다면 크게 이번 시장에서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대응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비싼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대한 그 저희가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롱텀한 기대를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현재 국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원전 플러스 UAM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여민 팀장님은 내일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지수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매매 동향을 봐야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500에서 2,530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지받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 뭐 이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상당히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어떤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가 좀 하단에 왔을 때 단기적인 하단에 왔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점론과 반등론이 조금 맞았으면 하는 시점입니다. 네, 박진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힘든 시장입니다. 일단 뭐 지수가 힘들긴 하지만 지수는 계속 2,550선 정도 하단으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물가지수 그 부분에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와서 또 급등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얼른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전 자동차 부품 쪽들, 전장 쪽들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들 이런 쪽들은 계속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 그 외에 좀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성장주 섹터주들 최근에 조금씩 바닥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아마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그동안 좀 성장주 부담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한테 트레이딩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성장주들 쪽 트레이딩 기회, 그다음에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쪽들은 모아가기 전략 이런 쪽으로 좀 시장 대응해 보시면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접근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경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박진희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부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줌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내일 오후 4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CPI 9시 반에 발표됩니다. 내일 상승으로 저희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